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 그래프에서 추론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강의 시 공지사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식 그래프를 완성시키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머리와 관계를 가지고 비어있는 꼬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J.K. 롤링의 장르는 해서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멀티허브 리즈닝, 여러 단계의 관계를 이용하는 추론입니다. 지식 그래프에서 추론을 하는 방법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여러 단계 멀티홉 쿼리를 답하는 방법으로는 패스 쿼리, 경로 쿼리들, 컨주티브 쿼리스, 결합 쿼리들, 그리고 쿼리 투 박스가 있습니다. 오늘 자주 사용할 예시 지식 그래프로는 생물의학 정보를 사용할 것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원인, 초록색 화살표는 연관 있음, 갈색은 치료, 회색은 상호 관계를 표현합니다. 파란색 원은 약을, 적색 오각형은 질병을, 초록색 사각형은 부작용을, 노란색 원은 단백질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들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관계를 알아내거나 새로운 것을 알아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거대한 지식 그래프에서 복잡한 질문 쿼리를 답할 수 있을까요? 질문의 종류와 자연어로 표현된 질문, 그리고 이를 쿼리로 표현한 것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원어 쿼리입니다. 프레스트랑스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뭐가 있니? 라는 질문은 이 entity, preference, are, relation, caus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를 쿼리로 표현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preference랑와 연관된 것을 다른 것에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연결되는 원호흡입니다. 다음은 경력 쿼리, 패스 쿼리스입니다. preference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과 연관되어 있는 단백질은 어떤 것이 있니? 라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이 preference, are, cause, are associate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어진 질문은 이전 질문의 끝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패스 쿼리스입니다. 다음은 컨저티브 쿼리스입니다. 어떤 약이 유방암을 치료하면서도 두통을 일으키나요? 라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두 질문이 서로 다른 시작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끝나는 지점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표현법을 사용합니다.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원호흡, 경로를 거쳐가기 때문에 패스 쿼리, 두 개의 합치는 부분을 찾기 때문에 conjunctive queries입니다. 원어 쿼리스를 대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식 그래프 완성 문제를 원어 쿼리에 대한 응답으로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지식 그래프 완성하기 KG completion에서 링크 관계 HRT가 지식 그래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쿼리 HR에 대한 대답으로 T를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예시 문장입니다. 다음은 경로 쿼리, 패스 쿼리스입니다. 경로에 더 많은 관계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경로 쿼리에 대한 원어 쿼리를 일반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n업 경로 쿼리 Q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관계, 링크를 이어서 하나의 질문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VA는 앵커 엔티티입니다. 이 질문, 쿼리를 시작하는 독립체 또는 엔티티를 뜻합니다. 그리고 쿼리 Q에 대한 대답으로는 다음과 같은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쿼리 Q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로 쿼리의 쿼리 계획은 체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줄줄이 이어지는 쿼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풀백스트랑스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과 연관되어 있는 단백질은 어떤 것이 있니? 라는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우선 앵커가 되는 꼬치점은 이 엔티티 풀백스트랑트입니다. 치료가 아닌 워닝, cause는 부작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연관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여 R1, R2, cause and associates를 지나갑니다. 이에 총 쿼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체인형 또는 줄줄이 모양으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습니다. 주어진 지식 그래프에서 이 질문을 답할 수 있을까요? 앵커를 찍고 부작용 화살표 한번 그리고 관계 화살표 한번 따라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앵커 노드를 그래프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관계인 일으키다, cause를 찾아 빨간 화살표를 따라 이동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총 4개의 엔티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풀백스트랑트가 일으킨 부작용 4개, 두통, 뇌출혈, 숨가쁨, 신장 감염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각각의 부작용에서 연관된 단백질을 찾아갑니다. 이 방법으로 총 3개의 단백질을 찾았습니다. 쿼리에 답을 내는 것은 그냥 그래프를 따라가면 되니까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식 그래프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들과 엔티티들이 빠졌거나 전체적으로 또한 불완전합니다. 이 전의 예시에서 더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단백질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그래프에 한해서 우리들의 생명의학적 지식이 불완전합니다. 또한 모든 사실을 보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지식 그래프가 완전해지기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즉, 지식 그래프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모든 답변 엔티티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본 예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백질이 있는데 놓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식 그래프를 완성시킨 다음에 거기 완성된 지식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답변은 No,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그래프는 밀도가 매우 높은 그래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관계, 트리플렛은 0이 아닌 어떠한 확률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표시가 되지 않은 관계가 완성된 그래프에서는 0.00 몇 정도의 낮은 확률로 연결이 된다고 합시다. 아마 모든 독립체들이 높거나 낮은 확률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밀도가 높은 지식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시간적 복잡함이 길이에 지수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각 경로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니 지수적으로 계산 또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 그래프에 대한 경로 기반 쿼리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한 지식 그래프를 암묵적으로 넘어가거나 대응하고 또는 이를 설명하는 방식을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려는 작업은 predictive queries, 예측 쿼리들입니다. 우리는 누락된 정보를 암묵적으로 대응하면서 임의의 쿼리에 대해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링크 작업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다룰 내용들의 개요입니다. 주어진 엔티티의 인베딩에 대하여 어떻게 임의 쿼리에 대응해야 할까요? 경로 쿼리는 보통 tense 2의 일반화를 사용합니다. 결합 쿼리는 쿼리 투 박스를 사용합니다. 엔드와 쿼리는 쿼리 투 박스와 쿼리 리라이팅, 쿼리 제작성을 활용합니다. 이때 우리는 엔티티 인베딩과 관계 인베딩이 제공된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베딩은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쿼리를 인베딩 가능하게 하는 엔티티와 관계 인베딩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다룰 내용은 지식 그래프에서 예측 쿼리에 응답하기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지식 그래프를 인코딩하여 인베딩 공간으로 이전시키고 그 공간에서 예측 쿼리를 사용하여 인베딩 공간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선 쿼리를 인베딩 공간으로 매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론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쿼리를 유클리드 공간의 한 점으로 인베딩을 하면 답변 노드가 쿼리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트랜스 2에서 사용한 것과 비슷한 접근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쿼리 투 박스가 있습니다. 쿼리를 유클리드 공간의 하이퍼 직사각형, 다차원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직사각형의 공간에 인비드하고 답변 노드가 그 박스 안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쿼리를 인베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트랜스 2를 멀티옵 추론으로 보편화할 것입니다. 그때 내용을 되돌아보면 트랜스 2의 점수 함수는 머리 더하기 관계 빼기 꼬리의 절대값의 마이너스 값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쿼리 Q는 머리 H 더하기 관계 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목표는 쿼리 인베딩 Q를 답변 인베딩 T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을 보면 머리에서 관계를 거쳐 쿼리 인베딩이 작성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답변 노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지만 그런 행운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 T가 최대한 그 쿼리 인베딩 값에 가깝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바마의 국적은? 라는 질문에
작성된 쿼리의 주변에 미국인이라는 답변이 가장 가깝게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패스 쿼리 Q를 다음과 같이 꼭지점, 앵커 노드와 관계들로 정의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관계를 찾는 것은 앵커 노드로부터 차근차근 관계들의 벡터를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엔티티 또는 독립체들의 개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간중간 거치는 부분의 엔티티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의 식에서도 다른 노드, 엔티티, 꼭지점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백질이 플로로상트로 일어나는 부작용과 연관이 있니라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 쿼리는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왼쪽은 쿼리 플랜, 오른쪽은 임베딩 공간에서의 과정을 표현합니다. 우선 둘 다 출발점인 플로로상트를 찾습니다. 첫 관계인 cos 원행을 따라 움직입니다. 쿼리 플랜에서는 하나의 점이지만 인베이딩 과정에서는 도착 지점 근처에 여러 개들의 노드들이 보입니다. 쿼리 질문이 여기서 끝이었다면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답변으로 골라졌을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관계인 연관 있는 associate 관계를 따라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쿼리 플랜에서는 하나의 점으로 표시되지만 인베딩 과정에서는 독착 지점 주변에 여러 개의 단백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단백질들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식 그래프의 완성 목표, Knowledge Graph Completion Objective를 최적화하기 위해 트랜스2를 학습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떠한 경우에 트랜스2 모델이 잘 작동하고 또는 실패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트랜스2는 컴포지셔널 관계를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 인비딩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다중홉, 멀티홉의 잠재 공간에서 경로 쿼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디스밀투나 컴플렉스의 경우 구성, 컴포지셔널 관계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 쿼리를 처리하도록 쉽게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델별 정리를 한 것과 그 표를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conjunctive queries, 결합 쿼리들입니다. 예시로 사용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곤란을 유발하고 ESR2 단백질과 연관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은 무엇입니까? 이를 쿼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쿼리 플랜으로 표현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것은 여러 개의 앵커 포인트가 있고 각각의 관계를 따라서 진행을 하고 그 도착 지점에서 겹치는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지식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앵커 노드, 출발점인 ESR2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소시에이트 관계를 따라 움직입니다. 지난번과 크게 다른 것은 이번 단계에서 벌써 멀티, 2개의 답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답변에서 sorted by를 관계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에는 총 3개의 엔티티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앵커 노드인 short of breath, 숨가쁨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cause by 관계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는 총 3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앵커 노드에서 얻은 결과를 겹쳐서 보겠습니다. 총 2개의 노드가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당 질문에 답을 하게 된다면 이 2가지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여 ESR2라는 단백질이 유방암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퍼버상트는 우리의 답변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을 찾아내주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ESR2가 유방암과 연관이 있다라는 관계가 없었다면 이를 암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베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위의 지식 그래프를 통하여 본다면 ESR2는 BRCA1과 ESR1과도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백질 모두 유방암과 높은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반으로 ESR2도 유방암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한 방식을 사용하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생략된 지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를 활용한 접근을 전에 보던 그림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쿼리 플랜에서 중간에 나타나는 노드는 여러 개의 엔티티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정리한 접근 방식을 여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교차 작업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될까요? 쿼리 투 박스 인베딩을 사용하여 지식 그래프에서 추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논리적 결합 연산으로 더 복잡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이전과 동일한 쿼리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우선 중간 과정에 나오는 노드들은 엔티티들, 집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베딩 공간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포착한 것들을 우리가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교차 연산을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쿼리 투 박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박스 인베딩입니다. 쿼리를 하이퍼 직사각형 박스로 인베드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그림을 2차원으로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수식으로는 쿼리 Q는 중앙,
센터 Q와 오프셋 상세 Q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박스의 중심과 그 공간들 또는 구의 중심과 그 공간, 반지름 아니면 어느 한 덩어리의 중심과 그 덩어리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베딩 공간에서 모든 답변 엔티티를 포함하는 상자에 풀버상트의 부작용을 인베드, 포함 또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박스의 좋은 점은 교차 지점이 아주 잘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때 확실히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지식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다 보면 각 단계마다 도달하는 엔티티들의 집합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엔티티들의 집합 또는 세트들을 어떻게 해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자들은 상자 안에 포함된 엔티티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심과 오프셋, 절충 영역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매우 강력한 추상화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한 중심점과 그 영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노드들을 비교적 간단하게 추상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세트들을 표현할 것입니다. 박스 인베딩으로 인베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표기법을 먼저 보면 D는 차수, 차원의 수입니다. 그리고 각각 엔티티와 관계들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우선 엔티티, 노드들의 인베딩입니다. 이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의 개수들은 dv로 표현됩니다. 각각의 엔티티들은 부피가 마치 0인 박스처럼 다루어집니다. 관계, Relation Embedding은 2dr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관계는 상자 하나를 사용하여 새로운 상자 하나를 출력합니다. 교차 연산자 F는 새로운 형태의 연산자로서 박스들을 입력하면 하나의 박스를 출력합니다. 상자들의 교차점을 직관적으로 표현 또는 모델링합니다. 방금 전의 내용을 예시를 통해 다루고 또는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전과 같은 질문 또는 쿼리이고 왼쪽에는 쿼리 플랜을, 오른쪽에는 인베딩 공간을 나타내겠습니다. 쿼리 플랜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 SR2를 앵커 노드로 잡고 관계를 연결합니다. 인베딩 공간에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를 위해서 프로젝션, 투영, 전사 연산자 P를 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현재 상자를 입력받고 관계 인베딩을 사용하여 상자를 투영, 전사하고 이를 확장합니다. 수학적으로 표기하면 박스와 관계를 사용하여 박스를 생성합니다. 입력을 빨간 Q, 관계를 R이라고 한다면 투영을 통해 파란색 Q라는 박스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중앙 지점은 중앙 지점끼리의 연산을 통해 구할 수 있고 오프셋, 범위는 범위끼리 연산하여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 투영, 전사 연산을 통해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이 ESR2에 관련된 박스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 박스를 tilted by 관계로 투영하여 새로운 초록색 박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short of breath를 caused by 관계로 투영하여 새로운 갈색 박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는 여기 겹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이전에 가볍게 다룬 기하학적 교차 연산자 J입니다. 여러 개의 박스들을 입력으로 받고 교차 또는 겹친 부분의 박스를 출력합니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새로운 박스의 중심은 여러 박스들의 중심에 대하여 닫혀 있어야 합니다. 오프셋, 박스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또는 연속되는 관계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 또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 교차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동그란 원에 점이 찍힌 연산은 우리가 이미 예전에 보았던 요소별 곱을 구하는 연산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선 박스의 중심을 먼저 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새로운 박스의 중심은 아래 빨갛게 표현된 이 부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 말한 새로운 박스의 중심은 입력에 사용된 여러 박스들의 중심에 대하여 닫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의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은 새로운 박스의 중심은 입력 박스 중심에 가중치를 가한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가중치는 학습을 통해 최적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가중치가 의미하는 것은 각 중심에 대한 자가주의 점수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관계에서 어느 쪽이 얼마나 더 많은 무게중심, 가중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프셋, 범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보자면 오프셋은 입력된 오프셋보다 작아야 합니다. 교차 또는 중복되는 영역이 기존의 영역보다 큰 것은 상식적으로 또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이를 구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선 입력된 박스들 중에 가장 작은 오프셋을 구합니다. 이는 확정된, 이미 정해져 버린 축소 영역입니다. 여기에 function of f에 입력된 박스들의 모든 오프셋 값을 입력합니다. 함수 off는 훈련이 가능한 신경망으로서 입력 상자들의 표현을 추출하여 표현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함수 foff의 결과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하여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합니다. 이
두 값을 연산하여 새로운 박스, 교차 박스 영역 오프셋을 정하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입력 박스의 최소 오프셋을 구하면 이는 우리가 원하는 값의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 이에 0과 1 사이의 0과 1 사이의 값을 곱하여 적정한 영역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과 0 사이의 값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 배우겠다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 부분, 각 박스들 중에서 가장 작은 오프셋 값이 확정된 축소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특정한 비례를 이용하여 한 번 더 조정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밑줄 쳐진 공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점수함수 f, q, v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점수함수는 쿼리 q에 대한 대답으로 노드 v에 대한 음의 거리를 포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어진 쿼리 박스 q와 엔티티 임베딩 또는 박스 v에 대하여 q와 v의 거리는 박스 밖의 거리와 가중치를 가한 박스 안의 거리와 같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중치는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박스 안에 있는 거리는 그 거리에 비해 가중치를 줄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번 풀어보자면 박스 안에 있는 거리는 가중치만큼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박스 밖의 거리는 안 된다. 박스 밖에 움직인 것은 더 혼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표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가장 큰 값인 0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그 값이 음수로서 커질수록 나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유니온, 합집합으로 복잡한 쿼리를 인베드할 수 있을까요? 유방암 또는 폐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은 or 또는 이라는 합집합을 사용해야 표현할 수 있습니다. conjunctive queries, 결합 쿼리들과 disjunction, 분리의 합을 extensional positive first order, EPFO, 실존적 긍정적 1차 쿼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편의상 AND OR 쿼리라고 부르겠습니다. 분리연산자 disjunction 오퍼레이터를 설계하고 저차원 벡터 공간에서 AND OR 쿼리를 인베딩할 수 있을까요? 답변은 아쉽게도 NO입니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임의 쿼리에 대한 유니온, 합을 하려면 고차원 인베딩이 필요합니다. 저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 개의 쿼리 Q1, Q2, Q3와
각각의 답 V1, V2, V3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합연산을 허용한다면 이를 2차원에서도 2차원의 평면에서 인베드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각 답변을 그림에 표현하겠습니다. 1번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정답인 빨간색을 박스 안에 두고 싶고 정답이 아닌 값들을 파란색을 밖에 두고 싶습니다. 1번의 질문과 답에 대하여 우리는 그림과 같은 박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의 질문과 2번의 답변에 대해서도 1번과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답시, 원하지 않는 답은 밖에 있도록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각각을 합칠 시간입니다. 1번 질문과 2번 질문의 합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과 3번의 질문의 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과 3번에 대해서도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개의 지점과 2차원에서는 합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4개의 지점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림과 같이 4번째의 질문과 4번째의 답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질문 2번과 4번의 합을 표현해 봅시다. 우리는 1번과 3번은 박스의 밖에 두고 2번과 4번은 박스 안에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의한 직사각형 모양의 박스라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답변이 겹치지 않는 m개의 결합콜이 Q1부터 QM이 주어지면 우리는 총 세타 m의 차원이 필요합니다. 빅세타 이 부분이 어렵다면 그냥 간단하게 m개의 차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 FB15K에서 실제 지식 그래프의 경우에는 m은 13,000개 이상이며 노드는 이때 15,000개가량 됩니다. 즉 노드의 개수만큼 차원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의 오월콜에 대한 것이고 대충 노드의 개수만큼 많은 차원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사용할 그래프의 노드의 개수를 생각한다면 이 방법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해 봅시다. 유니온, 합 연산을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쿼리 플랜은 왼쪽과 같습니다. 유니온을 매번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변환된 쿼리 플랜입니다.
유니온은 마지막에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NF, Disjunction Normal Form, 분리 전규형입니다. 모든 AND OR 쿼리는 동등한 분리 전규형 DNF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즉, AND OR 쿼리를 결합 쿼리의 분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ND OR 쿼리 Q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QI는 결합 쿼리입니다. 이제 각각 나누어진 쿼리들을 인베드한 다음에 마지막에 취합하는 것입니다. 엔티티 인베딩과 DNF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미 본 표현들입니다. 각각의 쿼리에 대한 최종 답변 B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취하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답변 V는 모든 질문들의 결합의 답이기 때문에 각각의 질문에도 답이어야 합니다. 또한 B가 하나의 결합 쿼리에 가까우면 인베딩 공간에서는 B는 Q와 가까워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ND와 쿼리 Q를 인베딩하는 방법입니다. 1. 쿼리 Q를 동등한 Disjunctive Normal Form DNF 분리 정규형으로 분리합니다. 2번. 각각의 분리된 쿼리를 인베드합니다. 3번. 각각의 쿼리와 답변 사이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4번. 모든 거리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취합니다. 5번. 그리고 최종 점수를 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쿼리 투 박스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우선 전체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쿼리 인베딩 Q가 주어졌을 때 정답에 대해서 점수가 최대로 나오고 오답에 대해서는 점수가 가장 작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개요이며 이는 지식 그래프 완성하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훈련 가능한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티티와 관계 인베딩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은 훈련을 통하여 최적화됩니다. 그리고 교집합, 겹치는 부분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중심들의 가중치나 연약을 계산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신경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개 변수를 훈련하기 위한 쿼리, 답변, 지식 그래프의 부정적인 답변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답으로만은 제대로 된 훈련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학습을 위해서라면 부정적인 답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위해서 지식 그래프를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하려는 지식 그래프가 인코딩을 통하여 인베딩 공간으로 매핑되었다고 합시다. 훈련을 위해서는 지식 그래프에서 쿼리들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산을 통해서 생성된 쿼리를 인베드합니다. 여기에서 손실을 계산하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엔티티 인베딩과 연산 과정이 최적화될 것입니다.
각 훈련 쿼리는 엔티티 임베딩에 대한 제약을 적용하고 이 제약 안에서 최적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훈련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훈련 그래프에서 쿼리를 샘플링합니다. 이때 정답은 훈련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정답이 아닌 오답은 훈련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래프는 정답만 표기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현재의 연산을 통하여 쿼리를 임베딩합니다. 그리고 정답과 오답에 대한 점수를 계산합니다.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임베딩과 연산을 최적화합니다. 정답인 점수는 크게, 오답인 점수는 작게 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되는 것입니다. 손실은 계속 다루어온 크로스 엔트로피와 유사합니다. 여러 쿼리 템플릿에서 쿼리를 생성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쿼리를 생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쿼리 구조를 미리 정의한 것을 우리는 쿼리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활용하여 우리가 사용하려는 쿼리를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쿼리 템플릿은 쿼리를 추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는 지식 그래프의 구체적인 엔티티와 관계로 모든 변수를 인스턴트화하여 쿼리를 생성합니다. 인스턴트화 한다는 것은 추상화되어 있는 템플릿 자리를 구체적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SR2 노드를 앵커 1으로 인스턴트화합니다. 그리고 관계 1을 associate를 사용하여 인스턴트화합니다. 그렇다면 지식 그래프가 주어진 쿼리 템플릿을 어떻게 인스턴트화하나요? 아래의 그림에서 왼쪽은 쿼리, 오른쪽은 쿼리 템플릿입니다. 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쿼리가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값을 가지고 있다면 추상화된 템플릿은 그 구도는 동일하되 구체적인 값은 없습니다. 크게 보자면 먼저 쿼리 템플릿의 답변 노드를 인스턴트화합니다. 그리고 다른 엣지와 노드를 순차적으로 인스턴트화합니다. 이를 앵커 노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할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쿼리 템플릿의 루트 노드 인스턴트화부터 시작합니다. 방향이 우리가 계속해온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임을 잊지 마세요. 우선 KG 놀리지 그래프에서 하나의 엔티티를 루트 노드로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프레버상트가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교집합, 인터섹션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엔티티 집합의 교집합, 프레버상트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두 집단에도 프레버상트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엔티티 프레버상트와 연결된
관계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샘플링하고 템플릿에서 투영 엣지, 프로젝션 엣지를 인스턴트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treated by 관계를 고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선택하고 어떤 엔티티가 풀베스랑트와 treated by 관계로 연결되어 있나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breast cancer, 유방암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분기, 브랜치를 살펴보고 투영, 프로젝션 엣지를 breast cancer와 관련된 관계, 여기서는 associate로 접지를 합니다. 그런 다음 어떤 엔티티가 associate ESR2를 사용하여 브레스트 캔서와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분기를 살펴보고 프로젝션, 투영 엣지를 프레퍼런스에 연결된 관계 caused by로 접지를 합니다. 그런 다음 어떤 엔티티가 프레퍼런스에 caused by로 연결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는 short of breath, 숨가쁨으로 연결된 엔티티를 확인합니다. short of breath, 숨가쁨에서 이 엔티티를 선택하고 이를 앵커 노드로 설정합니다. 이제 쿼리 Q를 인스턴트화할 수 있습니다. 쿼리 Q는 지식 그래프에 답변이 있어야 하며 답변 중 하나는 인스턴트화된 답변 노드여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프로페스랑스입니다. 지식 그래프 탐색을 통해 전체 답변 집합 QG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답변 QG 또한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쿼리2 박스의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인베딩이 실제로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현악기를 연주하는 남자 연주자들을 알려줘 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쿼리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TSNE 방법을 사용했고 인베딩 공간을 2차원의 공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즉 실제로는 2차원이 아니지만 우리가 시각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2차원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약 15,000개의 엔티티들이 인베딩 되어 있는 모습을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쿼리 플랜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쿼리 템플릿을 사용한 후에 지금은 앵커 노드만 찾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위의 앵커 노드를 골랐습니다. 위의 그림은 파란색 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이 점은 현악기를 의미합니다. 파란 앵커 노드를 기준으로 한번 프로젝션, 투영, 전사하여 모든 현악기들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0개의 현악기를 찾아냈습니다. TPR은 True Positive Rate, 진짜 정답의 비율을 의미하고 FPR은 False Positive Rate, 가짜 정답의 비율을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두 정답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션, 투영,
전사는 연주되다입니다. 이 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는 총 472명의 연주자 엔티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잘못된 연산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앵커 메일을 기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한 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 세트에 있는 모든 남자가 프로젝션돼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총 3,355개의 엔티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둘의 교차 지점을 계산함으로써 총 396개의 엔티티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낸 진짜 정답은 99.4%의 정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쿼리투박스의 실제 사용 예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의 예가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총 정리하겠습니다. 대규모 지식 그래프에서 예측 쿼리에 답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베딩 공간을 탐색하여 쿼리를 인베딩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학습된 연산자를 구성하여 쿼리를 인베딩했습니다. 그리고 쿼리의 인베딩은 인베딩 공간의 답변에 가깝게 인베딩되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